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우주만물상 5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네, 언제나처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천문학과정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복장이 약간 네. 그 상복 같은 느낌의 상복이요? 진하고 명확한 검은색이시라서 아, 예. 예, 그냥, 당연히 예. 아니시겠지만 네. 그리고 인하대 물리학과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이 배지는 혹시 학교 배지? 예, 학교 배지입니다. 아, 이거 멋있는데요. 예. 괜히 제가 예, 복장에 어느- 대해서 한마디씩. 예,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달고 다니니까 사실 저런 거 좀 달고 달고 다니는 게 맞는데 우리는 너무 안 달죠. 예. 또 한국 분들은 외국 분들 보면은 막 무슨 이거 막 열심히 그렇죠. 달고 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보기 좋은데 한국은 또 이렇게 뭐 괜히 그런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5월호인데 4월 11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오프닝 뉴스가 이미 좀 시기를 벗어났을 수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2호가 여러분 보실 때는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왔고요. 예, 유인 달 탐사 임무를 마쳤다. 그러니까 유인 달에 내린 것은 아니었고 바로 지난주에 업데이트됐던 3태 성주에서 저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것도 이미 돌아오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그런 얘기를 드리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하튼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이었나요? 어젯밤에 이렇게 샌디에고에 잘 착수가 됐고 보시는 게 저 사진입니다. 물에 퐁당하고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54년 만에 이제 유인 달 탐사를 한 거고 네 분 다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러셔야 되고요. 사실 이번 임무에서 혹시라도 지났으니 말이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기라도 했다면 참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달 탐사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좀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게 잘 돌아오셨고요. 이번에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좀 흥미롭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대단치 않은 기록은 이번에 가신 4명의 우주비행사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간 우주인이 됐습니다. 역대 최장거리 유인 그렇죠. 비행 기록을 세운 건데 40만 6,778km라고 합니다. 40만 과거의 기록은 아폴로 13호가 세웠던 이 아폴로 13호는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록을 세운 부분도 미묘한 게 사실 이번에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로의 차이는 아폴로는 가서 달 궤도에 붙었죠. 궤도를 돌았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는 궤도를 안 돌았습니다. 스윙바이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한 번에. 그래서 크게 스윙바이를 했기 때문에 궤도에 안착하지 않은 대신 멀리 갔다 온 거죠. 근데 아폴로 13호는 왜 그랬느냐? 이건 착륙하려다가 사고로 당시에 그렇죠. 착륙 못하고 네. 돌아오는 바람에 오히려 멀리 간 기록을 세운 그런 케이스가 됐고 몇천 킬로미터 정도 갱신을 했는데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50 몇 년 전에 세웠던 기록을 이제 갱신을 했는데 인류는 저만큼밖에 못 갔구나 아직도. SF 이런 데 익숙하니까요. 뭐 굉장히 멀리 갔을 것 같잖아요. 목성도 간 것 같고 화성 당연히 화성 마션이 뭐 실화인 줄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미국인들 많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저기보다 조금 5천 몇백 킬로미터는 뭐 여기서 하와이 정도 거리인데 그만큼 더 갔다라는 물론 위대한 여정이지만은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 한번 인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잘 돌아오셨는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고장 나가지고 고생들을 왜냐하면 또 이번에 화장실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아르테미스 2의 실제 화장실인데 저렇게 화장실을 가지고 간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유인 우주선이 항상 그 기저귀 같은 걸 찾고 이렇게 며칠이나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도 달려있는. 그런데 저희 고장이 나서 참 어려운 상황. 어딜 가나 우리가 화장실이 고장나면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자연에서 해결하고 온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기서 자연으로 나가면 그대로 보이죠. 예, 그대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길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위험해지잖아요. 이게 딱딱해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2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뉴스도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던데 발사 당일날 몇 시간 만에 소변 수집 팬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사실 저기는 무중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궤도에 오르거나 저 멀리 나간 무중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구멍이 클 필요도 없고요. 특히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우주에 나갔던 분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무 데로나 넣어도 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기서만 유일하게 이제 흡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중력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조준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 조준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실 굉장히 편리한 방식인데 문제는
문제는 저 팬이 고장나서 수집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은 잘못했다가는 이제 둥둥 떠다니는. 예, 방울로 이렇게 떠다니는 소변의 경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지상 관제소하고 협력해서 고쳤대요. 저기 그 여성 우주인께서 또 그런 걸 잘하셔가지고 그분이 고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기에 저장된 소변을 이제 외부로 배출해야 되는데 우주로 네. 그게 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화장실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뭐 왜 이러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환기구가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녹이려고 뭐 노즐을 가열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환기구 저 방향을 이렇게 태양 방향으로 기울여서 좀 해빙을 시키려고 사실 직사광선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네. 햇빛이 오니까 햇빛 쪽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반대쪽은 완전 춥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얼음 문제가 아니고 가면서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이 폐수 내에 그 소변 뭐 이런 것들 내에 그 생물 막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화학적인 그런 필터가 있대요. 근데 이게 그 화학적 과정이 좀 이상하게 되면서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끝까지 쓰지 못하고 돌아오신 아폴로 때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참고 버티신 케이스가 되었고요. 이제 와서야 이제 뜯어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면 좀 불편하시게 됐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50 몇 년 만에 드디어 인류 사람이 착륙은 하지 않아도 사람을 달로 보낸다는 이 미션에서 저런 것이 저런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불편하다면 불편한 것이 고장나버리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이러니네. 네. 그런 저건 것도 가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연구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날아가면서 로켓이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온갖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거는 나름 한다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서 결국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해프닝 정도 있었지만 이제 고쳐서 잘 하시겠죠. 뭐. 다음부터는. 진수하게 되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런 거 이제 화성 갈 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100명 태워서 화성 간단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됐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100명을 태운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100명이 편먹고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뭐 중간에 로비 같은 게 있을 텐데 왔다 갔다 만나면서 그 안에서 1년 가까이 가면서 원수가 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우주비행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성이거든요. 성격.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성격이 원만해야 된다. 맺힌 게 많은 사람들이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가서 이제 답이 없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런 문제들 저런 게 고장이 나거나 100명씩이나 있는데 그렇죠? 저런 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식량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하거나 사실은 1년 가까이 뭐 최단 시간 8개월이라고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 100명을 탈출할 수 없는 곳에 모아놓고 보낸다라는 도착해서도 또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100명이서. 그렇죠. 그것 자체가 기술보다 더 힘들 수 있다.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변수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화장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사 좀 잘 신경 써주시고 다음번에 갈 때는 다들 편하게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또 들려드린다는 의미에서 화장실 얘기까지 드렸고요. 자 진짜 오프닝은 무엇이냐? 베라 루빈 천문대라고 있습니다. 이 베라 루빈 천문대 보시는 이 천문대인데 참 예전에 비해서 천문대도 굉장히 멋있어지고 팬시해졌습니다. 뭔가 디지털스럽고 옛날 천문대는 항상 동그란 돔에 이렇게 뭔가 그 클래시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C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분위기인데 이 베라 루빈 선생님은 저희가 격동 500년에서 옛날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암흑물질의 증거를 발견한 여성 천문학자십니다. 1928년생이고 사실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당시의 편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상은 하지 못하시고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하고 안전을 하는 동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라 C 루빈 천문대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딴 천문대고요. 칠레 건설돼서 작년부터 이제 시험 관측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8억 1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32억 화소의 광시야 망원경으로 남반구 하늘 전체 칠레에 있으니까 남반구 하늘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저분이 바로 베라루빈 선생님이시고요. 저렇게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으셨는데 뭐 노벨상을 못 받았다거나 인정을 못 받으신 여성과학자들이 되게 많죠, 저 시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격동 500년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뭐 평가도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특히 이렇게 전문대 같은데 이 베라루빈 선생의 이름이 붙는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뭘 했느냐, 이 베라루빈 천문대에서 초기 예비 관측만으로 11,000개의 소행성을 새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11,000개에서. 예, 11,000개. 저도 처음엔 1,100개인가 1,100개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11,000개의 미발견 소행성을 새로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이러면 이제 사실 태양계 지도가 좀 새로 그려지는 그런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천문학적 의미도 있지만은 지구 방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구 방위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났는데 만화에서요. 실제로 군은 아니더라도 이걸 이제 실제로 방어하고 이제 관측을 통해서 어떤 소행성이 위험한지를 계속 우리가 사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 며칠간의 제한적인 관측만으로도 수천 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태양계 매핑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행성은 우리가 그 소행성 대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명한 화성과 목성 사이, 그리고 저 멀리 카이퍼 벨트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고 이제 지구 근접 물체라고 해서 Near Earth Object라고 해서 지구 주변에 그냥 적당히 지들 알아서 다니고 있는 그런 소행성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또 이번에 33개를 새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해왕성 너머의 얼음 천체인 해왕성 외측 천체라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이것도 380개나 찾았고 11,000개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33개의 지구 주변 소행성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도 궤도상으로 뭐 지구에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 사실 그 KMT넷도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저희 KMT넷에 대해서는 한 10년쯤 전에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그 망원경인데 세 개가 쌍둥이잖아요. 하나 칠레에 있고 하나는 호주에 있고 하나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서 24시간 계속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고 이거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국 분들 언론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게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갖고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근데 KMT넷도 이제 KMT넷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또 하나는 이제 중력 렌즈를 통해서 관측을 하는 게 있고 그건 이제 외계 행성을 찾는 작업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작업이 이제 소행성 이런 지구 주변의 위험한 행성 소행성을 찾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소행성을 찾는 건 좀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안 부딪혀도 지금 당장 지구 주변에 없으면 궤도상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소행성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100년 후에 충돌 가능성이 뭐 50%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그러면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번 거잖아요. 100년 동안 그걸 대비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가 영화에서 보듯이 다음 달에 부딪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시간이 한 달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찍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때 그 문홍규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라루빈 천문대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아무튼 뭐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일찍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소행성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심지어 가까이 오면 밝아질 텐데 네. 멀리 있으면 또 어두울 텐데 그걸 어떻게 일찍 발견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두운 어떤 그 포인트 소스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발견하는 방법이 위치의 변화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별들은 하늘에 그냥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자전, 공전, 그거에 의해서만 하늘에서 위치가 바뀌는데 네네. 소행성들은 태양계 내에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배경별들에 비해서 다른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찾는 건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망원경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망원 렌즈처럼 하늘에서 아주 일부분의 시야만 보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이지만 자세히는 보이지만 예. 그러니까 은하나 성단이나 이런 거를 관측하기에는 네네. 특화되어 있는 망원경들이지만 넓은 하늘을 봐서 거기에서 무작위적인 그 아주 작은 천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에는 그런 차이고요. 그 차이가 있던 거죠. 예. 광시야라는 게 중요한 거네요. 광시야라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시야면서도 지금까지
광시야는 뭐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도 광시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랙박스. 근데 그것들은 화질이 떨어지지 맞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미묘한 포인트 소스를 디텍트하거나 걔네들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이제 부족했던 거죠. 예. 근데 베라루빈 천문대 LSST 망원경이 가지는 강점이 광시야를 보지만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다. 네. 큰 거울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빛도 우리가 검출해낼 수 있고 그거를 매일매일 빠른 속도로 찍어내니까 네. 그 아주 빠른 주기로 위치 변화도 감지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험 관측에서 이미 이러한 성과들을 또 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2억 화소라고 하니까 32억 화소. 32억. 이게 화소가 떨어지면 자세히는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거군요, 결국은. 네. 넓은 시야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그만한 아주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야. 두 개가 키워드네요. 네. 고해상도, 광시야. 광시야.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천문대에서 보던 별 사진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쵸. 저거 이제 한번 빵 찍으면은 저렇게 광시야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 네네. 보시면 은하들이 수많은 은하들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배경에 이제 점들, 예, 저 별들이 점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 소스들만 저렇게 사이안색으로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게 이제 한 번 찍었을 때고 요거를 시간을 두고서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빵빵빵 찍으면 은하의 위치 또는 밝은 별들의 위치는 같지만 네네. 주변의 배경별들에서 움직이는 같은 시간대 찍으면 네. 그렇군요. 움직이는 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위치가 바뀌는 별들이 있을 겁니다. 오.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면은 태양계 소행성들이라든지 네. 그런 거 알 수가 있고 궤도도 계산할 수 있고 궤도 나오겠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렇게. 중에서 이제 행성 빼고 네. 알려진 소행성 같은 거 빼고 네. 스타링크 위성 빼고 네, 그렇죠. 네. 스타링크 위성이 지금 천문학자들의 적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아마 찍혔으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기차처럼. 자국으로서 그렇게 그 나왔을 건데. 은하철도 999 닮았다고 좀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문학자분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죠. 네. 여하튼 저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은하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 포인트 소스들도 많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테고 네네. 전에는 이런 사진 얻기 위해서는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영역을 깊게 많은 노출 시간을 줘서 빵빵빵빵 찍어서 모자익을 해야 되거나 그래야 이런 그렇죠. 퀄리티를 얻을 수 있었을 그 텐데 허블 딥필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모자익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광시야, 애초에 시야가 넓고 야. 그다음에 거울의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밝은 빛을 우리가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빵 찍으면 저게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 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몹시 중요한 일인데 그럼요. 예, 가속기도 그렇거든요. 네, 가속기도 성능이 좋아지면 네. 예전에 365일 동안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뭐 네. 일주일만 딱 받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과학이 확 발전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다 과학 그 장비라는 게 돈과 또 연결된 거고, 그만큼 이제 비싼 실험이 되는 걸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은 과학 발전 아주 그 직접적으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건 오히려 비싼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비용 총 비용으로 따지면 총 비용으로 총비용으로 네. 따지면. 예. 그리고 저것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둡다 보니까는 옛날 같은 경우는 같은 하늘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같은 시간대에 찍어서 붙여놔야 그게 밝은 사진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작은 물체에 관련돼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차피 스택을 보이지도 하다 않- 보면 예, 이상하게 캔슬 좀- 아웃되거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해주는 네, 맞습니다. 아주 신박한 식물관이군요. 그러네요. 그런 신문물. 대단한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천문학의 그 해상도는 늘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여기에서 천문학 관측에서 관측을 하기 위해서 그 개발된 기술들이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인류의 그렇죠. 일생생활에 들어오는 기술로 발전하고 그 그렇게 되는 CCD 거죠. 같은 것도 다 CCD 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네네. 하지만은 그 가속기에서의 찰나의 순간에 그 입자들을 감지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뭐 예.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야기는 아마 좀 이따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는 매일 밤 15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그 넓은 영역을 고해상도로 찍으면 그 사진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15테라바이트가 매일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분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를 이용한 기계학습, AI라든가. AI라든지 예. 그런 거 역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제 천문 관측 역사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걸 다 이제 눈으로 보고 네.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점 찍고 이래가지고 비교하고 어제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사람이 뭐 수천 명이 붙어도 할 수 할 수 없는 없죠. 일이고 네. 사실 옛날 같으면 이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매일 생성되는 거를 뭐 저장할 공간도 네. 없던 시절을 교수님과 저는 저보다 연배가 높긴 하지만은 뭐 우리 하드디스크가 뭐 20메가 이러던
없는 시절에 컴퓨터를 그렇죠. 썼던 입장에서 불가능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다 가능해진 시대라서 이게 된다는 거군요. 이제 저게 얼마나 큰 용량이냐면 저 몇 테라바이트, 수천 수백 테라바이트 자료는 인터넷 광 케이블로 데이터를 받는 것보다 그거를 통째로 하드디스크를 비행기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빠른 전송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광 케이블로 데이터가 이동한다고 해서 광속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 구리선보다 빠르지만은 많이 그렇게 착각 안 하세요. 광고들도 그렇게 하고 광속으로 안에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빛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겠지만 데이터는 이제 그 직렬로 하나하나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렇게 덩어리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다. 비행기로 옮기는 게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우리가 제임스 웹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주에 떠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까지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던 우리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망원경 하나 만들어서 우주에 띄우는구나. 그 뭐 저 허블 다 돼가지고 이제 허블 내려오고 뭐 얘 올리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가서 사진들을 보내오기 시작을 하니까 또 천문학의 훌륭한 점은 물리학과 약간 달리 천문학의 훌륭한 점은 비주얼이 좀 확실하다는 뭘 하는지 적어도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야 제임스 웹이 혁신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베라 루빈 이 천문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큰 망원경인가 정도 생각을 했는데 텔레스콥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차원의 예, 다른 차원의 뭔가라는 것을 바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 박사님은 이런 거랑 뭐 안 하시나요? 베라 루빈 천문대랑? 뭐 한국에서도 이 베라 루빈 천문대 그 LSST 망원경 또는 LSST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듣긴 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의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도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직접적으로 인볼브돼 있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저의 선배님이신 그 M 박사님, M 박사님. M 박사님께서 지금 LSST 천문대에서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아예 거예요. 가 있습니까? 여기? 예, 일로 여기 가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좀 몰랐네요. 저희 네. 가 계신 줄은. 여기에 한국 천문학자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야, 그러면은 M 박사님하고 뭐 온라인으로라도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면 재밌겠어요.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라이브로 하긴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 정도는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M 박사님 아니랑 또 바쁘시겠지만. 제 연구실 직속 선배님께서도 현재 여기에서 이제 박사연구원으로 또 근무하고 계시고. 네. 뭐 M 박사님이 바쁘시면 뭐 그분하고든 누구하고든 네. 그래서 한번 아무튼 이 베라 루빈 천문대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느낌이 다르고 과거하고.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정말 할 연구도 많겠어요. 맞습니다. 저 네. 행복한 시대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저 많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가 그게 더 문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헷갈리나요, 실제로? 뭐 제 내피셜이라.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이언스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할지는 또 그 사이언스 그 PI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겠죠. 오거나이징 해주고 계시고 네.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그런 조금 더 이제 테크닉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베라 루빈 천문대 그리고 거기 가 계신 우리 M 박사님 네. 등 저 건투를 빌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홍승수 박사님, 우리 천문학에서의 거리 측정은 계속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거리 측정에 관해서 좀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죠 그거? BAO. 예, BAO. 그것도 하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규모도 커지고 뭐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게 아닌가 보죠? 그렇죠. 뭐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뭐 지금까지 규모를 키워오면서 제가 중간에 빠뜨린 것도 있었고 네네.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아직 많기 때문에 네. 할 얘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인트로에서는 LSST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생산한 네. 막 생산한 그 멋진 사진도 보고 뭐 그것이 주는 어떤 감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거리 측정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천체 물리학적인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리 측정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계속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 제가 같은 인트로 페이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 첫 번째, 자로 재는 것과 똑같은 삼각 시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 요거는 아주 직접적인 기하학적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 네. 전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표준 자를 이용한 방법. 우리가 크기를 알고 있는, 절대 크기를 알고 있는 어떤 천체가 있다면 그 크기가 하늘상에서 어느 정도의 각 크기로 관측이 되는지를 네.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멀리 있는 천체인 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리오닉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도 자였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준 촛불을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스탠다드 캔들, 우리가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천체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밝기로 관측이 되느냐. 네. 절대 밝기와 관측되는 밝기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다. 요거를 표준 촛불을 이용한 거리 측정이다. 예, 요렇게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스탠다드 캔들 중에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영욱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타이번 A 초신성에 관해서 네네. 저거를 이용한 이제 우주론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거는 지금 논쟁이 조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논쟁 중이죠. 네,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번 A 초신성의 밝기를 표준 촛불로 사용을 했다. 물론 그거에 얼만큼 믿을 만한 표준 촛불인지, 그거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네네. 예. 이제 요게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타이번 A 초신성의 밝기를 일단 표준 촛불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적어놨는데 Tip of Red Giant Branch. 오타가 났습니다. 예, Tip of Red Giant Branch입니다. 저거를 이용한 거리 측정에 아,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거 같네요, 저도. 맞습니다. 네. 팁 오브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 뭐 일단 용어가 어렵습니다.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는 무엇이며 그거의 팁은 또 무엇이며. 레드 자이언트까지는 알겠지만 네. 브랜치와 네. 팁은 조금 네. 그 적색거성과는 네. 좀 잘 안 붙네요, 바로. 네. 적색거성 레드 자이언트입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천문학에서 이 어떤 천체 물리학적인 정보를 해석을 할 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아이고 여기 또 빠졌네. 네. 가로축을 컬러 색으로 표현하고 세로축을 그 천체의 등급으로 표시를 해서 뿌리면은 네. 다음과 같은 색 등급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익숙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이 위치하는 여기를 이제 메인 시퀀스, 주 계열성.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융합을 끝나서 이제 진화해서 이제 쭉 부푸는 단계가 바로 이 레드 자이언트 단계로 진입을 한다. 네네. 네. 근데 그 레드 자이언트 별들이 이런 식으로 쭉 일렬의 형태로 이렇게 쭉 가지처럼 뻗어 있습니다. 색 등급도 상해서. 그래서 요 단계를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라고 그냥 부릅니다. 네네. 줄여서 RGB라고 부릅니다. 네, RGB. RGB. 네. 여기에 있는 별들을 적색거성,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네. 뭐 영어로 레드 자이언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냥 RGB 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옛날 컴퓨터 모니터 때문에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RGB. 레드, 그린. 블루. 요 RGB 별들 이 진화를 쭉 하면서 쭉 부풀어 가면서 등급이 쭉 높아지는데 밝아지는데 거기에 끝에 있는 별을 우리가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의 팁이다. 가장 가장 밝은 별들이 되나요? 극단이다. 네. 예, 예. 그래서 요 진화 단계를 팁 오브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 TRG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TRGB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저걸로 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의 진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량이 대략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는 어떻게 되냐? 태양 정도면은 그냥 저질량 별이라고 합니다. 네, 질량이 그렇게 많은 별이 아닙니다. 네. 네, 원솔라메스 정도 되면은 태양 정도 별은 이제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주계열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정력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별이죠. 정력학적 평형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별이 어떤 그 자체 중력에 수축하려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반면에 중심에서는 중력 수축을 하면은 중심 온도가 높아지니까 네. 결국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핵융합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중력 수축을 막아내는 방향으로 압력을 작용하게 되고 그 중력 수축과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네네. 그거를 이제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은 요 정력학적 평형 단계에 있는 별을 말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압력의 소스가 없어지는 거겠죠. 네네. 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중력만 있으니까 그대로 또 중력 수축을 하는 거겠죠. 중력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핵융합 단계인 힐륨 핵융합 온도까지 중력 수축을 통해서 코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네. 이제 헬륨 핵융합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기존에 이제 수소로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수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예, 예. 그 별의 구성 물질이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주계열성인데
그러면 이제 그 수소 핵융합 연료가 다 떨어지면은 압력을 발산하지 못하니까 쭉 중력 수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코어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 바깥 표피층은 팽창을 시킵니다. 네, 그게 바로 이렇게 적색 거성 단계로 진입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태양의 크기라고 하면은 네. 그 정력학적 평형이 끝나고 그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코어가 수축하면은 바깥은 팽창하게 되는데 그 팽창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강해서 이만하게 크게 팽창하게 된다. 밀도는 낮은 상태. 밀도는 굉장히 낮아지고요. 저기 얘기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뭐 거의 뭐 지구를 삼키고 화성궤도 가까이 갈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행성들이 궤도가 밀려난다는 이론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시다시피 행성의 궤도는 그 행성 내부에 있는 중력 그 질량에 의해서만 오늘 질량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질량에 의해서만 그 궤도가 결정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거치면은 그 레디에이션 프레셔나 이런 게 행성 궤도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준비한 게 이제 그 커지는 게 이렇게 지구 궤도 금성 궤도 넘어서 지구 궤도까지 삼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그 적색 거성이 부푼다. 어쨌든 뭐 지금 기준으로는 네, 그렇게 네. 되는 것이고 네. 나중에 뭐 궤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괴랄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저 상황에서는 네. 근데 제가 요 사진을 가지고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태양이 점점점 커지면 이미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만 살 수 있다면 네. 동해에 가서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아 습기가 그냥 이만한 수평선을 가득 채우고 뜰 것 그거 한번 같은데 보고 싶어요. 정말. 선생님 이제 한 50억 년쯤 후에 얘기일 것 같은데 좀 욕심을 과하신 건 아니신지요? 저 가끔씩 제가 영생을 얘기하곤 하는데 저조차도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바다가 정상적 액체 형태로 존재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럴 때 바다가 없겠죠. 네. 다. 뭐 근데 그냥 상상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최대한 멋있는 모습으로 제가 그려놓은 그 그림도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갖고 오세요. 다음에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색 등급도 상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그 주계열성이 다음과 같은 그 궤적을 따라서 색깔, 그러니까 별의 온도는 낮아지고 팽창을 하니까 밝기는 밝아지는 이러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쭉 진화하게 됩니다. 요 패스를 그냥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중심액이 이제 수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에서 발생되는 프레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력적으로 수축을 하는데 그러면은 수축하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가면은 그 밀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아주 새로운 상태의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축퇴 상태라고 불리는 네. 어떠한 새로운 양자역학적인 상태로 그 코어 핵이 변하게 됩니다. 저게 뭐 찬드라세카르한 게 뭐 그런 것들 나오는 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요거 축퇴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지구상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네. 예, 그런 물질의 상태이고요. 네. 밀도가 밀도가 매우 높거나 온도가 아주 낮거나 네. 아주 그러한 특수한 환경에서만 이제 발현이 되는 양자역학적 네네. 물질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힐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축퇴 상태에 먼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쭉 오. 그 축퇴 상태의 핵이 계속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힐륨 핵융합에 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온도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네. 그 축퇴 상태가 한순간에 이제 팍 풀립니다. 예.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한순간에 이제 방출을 하게 되면서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 단계가 끝나고요. 아. 예.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그럼 이제 축퇴 상태가 해제되고 헬륨 용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영욱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호리잔탈 브랜치 그 중심에서 힐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새로운 안정적인 단계인 요 새로운 진화 단계에 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태양과 같은 저질량 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RGB 단계에서 가장 끝에 그 힐륨 핵융합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축퇴 상태의 코어가 해제되기 바로 그 직전 여기가 바로 팁 오브 RGB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지는 의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요 주계열 단계, 정력학적 평형에서 수소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게 끝나면 어떤 식으로 팽창하고 코어가 어떻게 축퇴 상태에 갔다가 어떻게 해제되고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퇴 상태 핵이 어떻게 됐다가 온도가 질량이 어느 정도일 때 온도가 어떻게 그 증가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온도일 때 축퇴 상태가 해제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거는 별의 질량과는 또 상관이 없이 온도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중심부의 온도는 또 별의 전체 질량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양일 테고요. 네. 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축퇴압이라고 하는 그 디제너레이트 프레셔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다시 뭐 온도와는 관계없는
뭐 이제 밀도만의 함수거나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네네.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양자역학의 덕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RGB가 끝날 때 축퇴 상태가 해제될 때에 별의 밝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고요. 요게 거의 일정하다. 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일정하다? 그럼 바로 스탠다드 캔들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가 절대 밝기를 알고 있으면 실시 등급 관측해서 그 차이로 거리 측정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 TRGB, 팁 오브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를 스탠다드 캔들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스탠다드 캔들과 사실 비슷한 개념이 되네요. 비슷한 개념인 거죠.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 상황에 있으면 특정 밝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으로 거리를 판단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맞습니다. 예. 오, 그래서 똑똑해요. 아무튼간에 어느새 저런 걸 다 하고 있었대. 그렇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그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천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전으로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천체의 일단 TRGB의 실시 등급을 측정하는 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구상성단의 컬러 매그니튜드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TRGB 등급 비교적 명확하죠. 대충 여기 있죠. 그렇겠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TRGB의 실제 등급을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실제 밝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측이 대략 12등급 정도 스테네. 그러면 얘는 대충 어느 정도의 거리 있겠다. 되는 겁니다.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상성단은 비교적 이 구상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이 유니폼합니다. 단지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금속 함량이라든지 중원소 함량 네. 그런 것들이 유니폼하고 단지 질량만 다르기 때문에 성단의 그 컬러 매그니튜드 다이어그램이 비교적 예쁘게 샤프하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네. TRGB 등급도 비교적 명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를 이루는 별들의 경우에는 나이도 다양하고 거리도 다양하고 금속 함량도 다양하고 하니까 그 은하의 색 등급도를 보면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대충 여기가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라는 거 알겠는데 TRGB, RGB의 끝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네. 뭐가 많네요.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여기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등급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색 등급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TRGB 등급을 어떻게든 측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위치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요게 어떠한 실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TRGB의 실시 등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오호. 엣지 디텍션, 어떠한 경계, 그 자료의 경계를 우리가 디텍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좀 더 친숙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요새 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필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스케치 모드에서 실제 보이는 사진을 경계만 잘 따다가 네.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스케치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는 필터도 있고 하는 것 네네. 같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그 영상 처리 기법 또는 자료 처리 기법 중에 이제 엣지 디텍션이라는 어떠한 기법이 이제 있습니다. 이 경계, 엣지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값이 급격히 변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쨌든 픽셀마다 그 픽셀 값, 숫자로 표현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자료의 값이 확 바뀌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찾는 위치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게 자료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기법은 아까 뭐 스마트폰, 카메라 필터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생활에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네. 기술입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TRGB의 등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 RGB 요 브랜치 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 단계의 진화의 최대치가 팁 오브 RGB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태생적으로 TRGB는 불연속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연속적인 경계인 겁니다. 최대치니까. 최대치니까 그 이상으로 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브랜치를 따라서 등급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거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엣지 그 경계를 찾게 되면은 그게 바로 TRGB의 등급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딱 보이긴 하네요, 저기. 그렇죠.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죠. 예.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그 엣지 디텍션을 한 겁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도입을 하는 거.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하의 색 등급도, 은하를 이루는 별들의 색 등급도를 그리면 이제 대략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요 두 대각선 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입니다. TRGB 등급이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대충 여기입니다라고 논문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략 이 점을 네, 보면 네, 된다. 네, 이렇게 할 수 네, 없으니까. 정량적인 네, 값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오는 별들의 등급 분포를 그립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예. 이거를 다른 말로 루미너시티 펑션
또는 매그니튜드 펑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단위 등급 빈에 들어오는 개수, 별의 개수. 네. 네. 쭉 그리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많고 위로 올라서 적어지겠죠. 네. 근데 보시면 어느 순간 확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려가지고 요 1차원 자료에 대해서 엣지 디텍션 기술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네. 여기가 가장 엣지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 리스폰스 펑션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엣지 디텍션 그 커널을 씌웠을 때 거기에 걔의 리스폰스 펑션이 가장 높게 나오는 그 지점을 우리가 RGB의 TLGB 등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TLGB를 이용한 거리 측정의 강점 및 의의가 어떻게 되냐? 아까 처음에 짚어주셨듯이 RGB 매우 밝은 진화 단계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진화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매우 밝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절대 등급이 밝다. 오, 먼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겠구나. 거리 측정이 가능하겠구나. TRGB 자체가 밝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 관측이 쉽고 해석이 간편하다. 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한 겁니다. 세페이드 변광성 관측 어떻게 하냐? 여러 개의 은하에 대해서 관측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밝기가 변하는 천체가 있겠죠. 밝기가 변하는 천체를 찾으려면은 한 번 관측 가지고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 시간에 걸쳐 찍어야지 시간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일단 비해서 우리 베라루빈 천문대가 있었으면 그거 나올지 하듯이요. 몰라도 계속 비슷한 방식인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여러 번 찍어야지 밝기가 변하는 천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로써. 심지어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벌써 번거롭네요. 네,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기 내에서 촘촘하게 관측을 해서 피팅을 해서 얘 주기가 얼마구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측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뭐 변광성 중에서도 세페이드 변광성 말고도 정말 많은 종류의 변광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피팅을 해서 그 밝기 변동 패턴을 보고서 세페이드 변광성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알려면은 주기로부터 절대 등급을 환산을 해야 됩니다. 전에 이거 참 설명해 주셨죠. 네. 은근히 재미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도를 알기 위해서는 주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 주기 광도 관계도 뭐 물리적인 근거가 있긴 하지만 뭐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만 안다고 정확한 절대 광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어떤 그 캘리브레이션 과정도 필요하고 분석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드디어 비로소 이 세페이드 변경성의 절대 광도를 알게 되고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하지만 TRGB 관측의 경우에는 오. 은하를 그냥 서로 다른 필터에 대해서 두 번 딱 뻥 찍고 다른 필터 바꿔서 빵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색 등급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예, 예. 펑펑 찍으면은 두 필터에서의 그 등급 차이, 그게 가로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필터에서 그 밝기 쟁거, 그거로 그리면은 이제 색 등급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RGB 찾고, 그러니까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가 어디 있는지 찾고, 네. 걔네들의 등급 분포 그려서 엣지 디텍션 한번 하면은 우리가 실시 등급 바로 아는 거고, 네. 절대 등급은 우리가 이미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 잘 알고 있고 실시 등급 바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리가 바로 나온다. 거리 바로 나오고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간단한 오. 거예요. 관측도 비교적 저렴하고요. 네. 세페이드 변광성 관측은 정말 많은 관측을 필요로 하는데 TRGB 관측은 그냥 펑펑 두 번만 찍으면은 뭐 이렇게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다고는 했지만 뭐 그렇겠죠. 당연히 뭐 테크니컬한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쉬우면 뭐 아무나 네.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개념상 세페이드 네. 변광성 같은 다른 스탠다드 캔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개념상 TRGB를 이용한 거리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단점은 없는 거예요? 단점이요? 네. 있죠. 단점도 있죠. 이게 개개별로 분해를 해서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 하나하나가 은하를 이루는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멀리 있는 은하들은 개개별로 분해가 안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TRGB가 밝긴 하지만 어쨌든 별로 분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은하들에 그러네요. 대해서 측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아.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하에 좀 제한상이 또 있기도 하죠. 네. 그게 뭐 떡져버리면 그게 이제 뭐- 제대로 값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독립적인 거리 측정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네, 우리가 거리 측정 도구 많은데 스탠다드 캔들 많은데 굳이 뭐 이름도 어려운 TRGB를 이용해서 또 측정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독립적인 실험 도구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너무나 좋은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로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측정한 거리이고 가로축이 TRGB로 이용한 측정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은하에 대해서 그 은하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거리를 측정해봤고 네. TRGB 방법으로도 거리를 측정해봤을 때 둘 사이에 아주 좋은 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믿을 만한 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것도 중요하죠. 안 맞으면 둘이. 그렇죠. 그러면은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겠지만 둘 다 틀린 거냐 어느 쪽이 틀린 거냐 이제 논쟁이 시작될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은하에 대해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TRGB를 이용한 거리를 측정했을 때 우리가 아주 타당한 거리를 측정한 게 또 될 거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TRGB를 측정할 수 없는 은하에 대해서는 또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독립적인 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 네. 둘 사이에 어떠한 그 일치되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하나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다. 우리 그거 뭐였죠? 지난번에 그 양성자 크기 네. 그거 서로 안 맞아가지고 예. 그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는 달리 천문학에선 저거는 저 부분에서는 적어도 지금 합의가 잘 됐군요. 합의가 잘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TRGB 방법을 이용한 거리 측정의 강점 그리고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센스가 있으시거나 전에 이영욱 교수님의 출연편을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요런 의심이 의심을 많거나. 네. 의심이 많거나 과학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요런 의심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타이번의 초신성도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 절대 밝기가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그렇죠. 의심하고 그 연구를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타이번의 초신성이 물리가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찬드라세칸 네. 그 백색 외성은 그 축퇴된 코어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천체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축퇴 앞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중력적인 수축을 축퇴 앞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외부 물질이 유입이 되면은 중력의 크기가 세지겠죠. 네. 그러다가 축퇴압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1.4 태양질량입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축퇴압이 더 이상 못 버티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타이번의 초신성의 물리적인 기작인데 네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설명하면. 근데 그런 간단한 물리적인 기작도 여러 가지 항성 종족 파라미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TRGB 축퇴된 핵이 맞아요. 그 뭔가 축퇴 상태가 해제되는 그 순간 뭐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이런 것처럼 항성 종족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밝기가 좀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항성 종족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 TRGB의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의심해 볼 법한데 지금은 그냥 퉁치고 야, 얼추 비슷한 것 같다. 퉁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원의 초신성도 그렇고 뭔가 살짝 툭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략 이런 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냥 캔들로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뭐 대부분의 과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새로운 발견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아주 정밀한 정밀도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일단 한 발을 내딛은 다음에 네.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말씀대로 100%다 확인을 하는 걸 기다리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그럼요. 걸리고 그렇죠. 아예 그동안 시작을 아무것도 못하는 못하게 거예요.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대부분의 과학 연구가 이제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정밀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연구가 이런 식으로 항성 종족에 따라서 초신성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암흑 에너지 또는 우주론에 확장이 되는 것처럼 TRGB의 등급이 항성 종족 파라미터, 뭐 힐륨 함량, 중원소 함량 또는 나이 이런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 요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네. 네. 요거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이 돼서 이번 주에 아니 진짜 딱 따끈따끈하네요. 이번 주에 개재 승인이 됐습니다. 4월 7일이네요. 네.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그 이영 교수님 연구팀의 아. 이제 정철 연구 교수님께서 오. 예, 주도로 하셔서 역시 이런 문제를 파고드시는군요. 그쪽 팀은. 맞습니다. 네. 거리 측정과 관련해서 아주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항성 종족 파라미터, 항성 종족 모델링, 관측 이런 데 강점이 있는 연구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철 박사님께서 그 리딩을 하셔서 네.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공동 저자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 저 농담 비슷하게 네. 본인이 쓰신 거예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쓰신 거잖아요. 아, 뭐 저는 이제 공동 저자고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정철 교수님께서 PI로서 리딩을 하셔서 저 이영욱 교수님 성함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여기 두 두 번째. 번째 저자에 네네. 계십니다. 네, 여기 다 연세대학교 연구진입니다. 아, 마지막에 또 이제 서울대학교 이명균 교수님이라고 이제 아. 저자에 포함이 되셨는데 네네. 이명균 교수님께서는 TRGB를 이용한 거리 측정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십니다. 아. 네, 서울대학교 이명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TRGB 관련된 논문에 임영균 교수님께서 저자에 들어가 계신다. 일단 신뢰할 만하다. 그렇네, 이렇게 진짜. 볼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명성을 가지고 계신 이제 분이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논문 제목을 보시면 How robust is the cosmic distance with TRGB against stellar population variation. 네, 이런 stellar population 파라미터, 그러니까 항성 종족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TRGB를 이용한 거리 측정이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네, 요거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네. 이제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네. 하나의 키워드는 가진 셈이네요. 아, 그럼요. 네. 그러게요. 대충 이제 지금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자세한 논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TRGB의 등급, 절대 등급은 오. 항성 종족 파라미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 Highly robust distance indicator다. 요게 이제 결론이고, 요게 의미하는 바는 먼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 나아가 정밀 우주론, 여기 보면 precision cosmolog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밀 우주론 연구에 이제 독립적인 도구로 사용되기에 문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저는 저 이명균 교수님을 상당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아, 결론이네요. 그럼요. 네. 예. 사실 지금까지 TRGB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오셨는데, 이명근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이 상당히 항성 종족 파라미터 예민한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연구를 다 돌아봐야겠는데 그렇게 이런 되는 식의 결론이 났다라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저기에 성함이 안 들어갔을까요? 뭐 너무 내밀한 잘 질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주 그 체계적인 연구를 해본 결과 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계속 어떤 정밀한 독립적인 도구로 계속 사용되기에 큰 문제 없어 보인다라는 게 결론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그러게요. 뭐 잘된 결론이죠.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저자 1저자 입장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발견.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면은 조금 더 뭔가 영향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예, 또 그런 결과였을 수도 있겠으나 공동저자로서 입장 어떠십니까? 뭐 어떤 그 결과를 정해놓고 바라는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뭐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그 결과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꼭 필요한 결과였다. 필요한 연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요 논문까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TRGB를 이용한 이제 거리 측정, 아주 중요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거리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연구도 최근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저희 방송을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조금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네. 다 영어로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 어렵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네. 번역해서 내라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팟캐스트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이 높거든요. 과학 방송으로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는데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뭐 이게 뭐야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본인이 연구하신 얘기들을 나와서 직접 하시는, 사실 과학 방송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뭐 블랙홀이 뭐였다 이런 네. 얘기도 하는 거지. 이거 봤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거리 촛불이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연구한 것에 공동 저자가 나와서 이거를 보여주고 이게 우리는 일상에 가까운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덜 보긴 해요. 확실히 옛날에 말장난하고 떠들 때에 비하면 덜 보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미국은 팟캐스트도 굉장히 크거든요, 시장이. 예, 그 정치나 과학 팟캐스트 규모를 보면 거기는 인구도 많지만 여전히 오디오 팟캐스트를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유튜브가 주종이 지금도 아니에요, 사실은. 팟캐스트를 훨씬 많이 듣고.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지금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영어가 되거나 언어가 그렇게 다양하게 잘 적용될 수 있게 되면 이런 얘기들은 정말 해외에서 들어도 재밌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분위기 보면 하도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AI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저도 그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AI 나오는 거를 너무 빨리빨리 흡수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어제 뭐 한 달 전에 나온 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한 달 후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해놓은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공부한 게 나중에는 버튼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켜봤는데요. 엉망이더라고요.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 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오늘도 천문학 얘기 들었고요. 자, 아까 약간
힌트가 나왔지만 이제 지난번에 에너지와 힘을 해주신 끝에 오늘은 우리의 그 에너지와 힘만큼이나 일반인에게 숙제인 질량. 예, 도대체 무게와는 뭐가 다르며 왜 무게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반항적인 심리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그 개념이거든요. 질량을 내주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질량 이야기 하시기 앞서서 예. 또 연구 분야 예. 관련된 거 지난번에 살짝 언급이 아마 됐었던가요? 우리 아니요, 페이스북에서 이거는 얘기를 하셨던가요? 페이스북에서. 그죠? 저도 예, 헷갈리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얘기를 중입자 맵시 코크 뭐 가벼운 코크 어쩌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 3월에 파토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네. 이걸 한번 다루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 다루는 주제가 질량이잖아요. 네네. 그럼 새로운 입자가 발견될 때 네. 가장 중요한 양이 무엇이냐 그 입자에 하나가 질량이고 하나가 스핀이에요. 스핀. 그러니까 질량과 스핀을 하면 그 입자에 다 알아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뭐 좀 전문 용어로 반전성이나 또 뭐 그 전화 켤레라든가 이런 것도 알면 양자수인데 그런 것도 알면 좋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질량과 스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뭐 밝기와 질량, 뭐 크기 이런 식으로 대략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질량은 뭘 해도 질량은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제가 원래 하루 만에 다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 2로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1, 2, 3으로 나눠서 하든가. 아유, 얼마든지. 너무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길게 들어야 좋죠. 그래서 2017년에 그 LHC의 실험 그룹이 4개가 있어요. 하나가 그 아틀라스, 네. CMS. 이 두 그룹은 힉스 발견한 입자로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리스, 핵물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머지 셋보다는 좀 작은 그룹인데 LHCb라고 되어 있어요. B는 이제 B쿼크, 아래 쿼크, 그러니까 네네. 버텀 쿼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LHC가 세워진 다음에 실제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그룹 하면 LHCb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2017년에 이런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이제 맵시 쿼크가 2개 들어있고 그러니까 맵시 쿼크가 아주 무거운 쿼크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쿼크가 이제 쿼크가 6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3종류는 가볍고 또 나머지 3종류는 아주 무겁습니다. 네. 그중에 그 3종류 중에서 좀 가벼운 게 맵시 쿼크인데 맵시 쿼크 한 개만 따져도 양성자보다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무거워요. 그런 입자가 2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벼운 입자가 가벼운 쿼크가 1개 들어있는 그런 새로운 중입자를 발견했어요. 중입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바리온. 예, 바리온. 그겁니다. BAO 할 때. 그 바리온. 그 바리온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이중으로 무거운 중입자 이렇게 불러요. 그 영어로는 더블리 헤비. 더블리 헤비. 더블리 헤비. 근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이중 중중입자? 중중입자. 더블리 헤비는 되게 쉬운 편인데 뭔가 한국말로 하려면 한자어를 써야 돼가지고. 한자를 써야 된다는 그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중으로 무거운 네네. 중입자. 예. 이중으로 무거운. 예. 근데 이중으로 무겁다는 것도 여기 이 무거운 코크가 2개 들어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무겁다는 게 그 뜻을 다 표현하지 그렇네요. 않아요. 예. 아무튼 2017년에 이런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62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거면 쉽게 얘기하면 양성자가 940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네. 되게 4배 가까이 오. 되는 그 정도로 무거운 네. 입자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그 맵시 쿼크는 양성자의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2개 있으니까 양성자의 3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벼운 쿼크 1개가 있는데 가벼운 쿼크 1개가 한 600 MeV 정도, 600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줘야 돼요. 네. 좀 난감하지 않나요? 그냥 더 세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진짜. 그쵸? 안 맞네요. 안 맞아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2026년 3월에 2017년에 발견된 입자하고 비슷한 입자를 또 발견했어요. 오. 그런데 앞에 발견한 입자는 요 우리 그리스 문자를 쓰거든요. 네. 특히 그리스 문자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얘가 중입자라는 얘기예요. 바리온은 보통 그리스어의 대문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저걸 읽을 때는 우리가 크사이라고 읽기도 하고 네. 이게 예전에 그 폭포처럼 발견된다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캐스케이드 CC++ 또는 뭐 크사이 CC++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네. 이번에 발견한 거는 크사이 CC+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하나 적죠. 그러니까 이 둘이 형제가지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아이조스핀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더지 브라더. 둘이 서로 이제 형제 또는 뭐 자매 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질량 차이가 마이너스 1.77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는 게 이제 3월 달에 논문의 주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3621 메가일렉트론 볼트에 마이너스 1.77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거든요. 네. 이 정도의 그러니까요. 분해능으로 실험을 해냈다는 거예요. 야, 분해는 엄청난데. 그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7년부터 2026년까지 거의 9년에 걸쳐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온 거죠. 저는 이게 과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치지 않고 절대로 천문학 못지 않습니다. 아까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계속 모아가지고 야,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얘네들 뭐냐면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가 유쿼기 2개, 그러니까 위쿼기 2개, 아래 쿼크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를 그 무거운 쿼크로 바꿔요. 요 U쿼크 하나를 C쿼크로 바꾸면 C가 이제 맵시쿼크인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램다 C 플러스 시그마 C 플러스 시그마 B 플러스 요거는 이제 UUS는 그냥 시그마 플러스 네. 요게 뭐냐면 여기서는 요 D쿼크를 S쿼크로 바꾼 거예요. 기묘 스트레인지로. 쿼크로.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D쿼크를 버텀 쿼크 바닥 쿼크로 바꾼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입자들이 생겨나요. 이런 입자들은 다 이미 발견된 입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리스어의 대문자들이죠. 네. 예, 이게 바로 바리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2개 C하고 S, 그다음에 C하고 D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입자들이 생겨나는데 네. 여기까지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는 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최초로 발견된 인류 역사상, 여기서 인류 역사상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2017년에 발견되고 2026년에 그 형제까지 발견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LHC에서 발견된 83개의 강입자예요. 제가 전공이 강입자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게 힉스 빼고는 83개가 대부분이 LHC B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LHC B가 어떻게 보면 뭐 네이처도 내고 방송을 가장 많이 탄 알리스나 CMS나 아틀라스가 훨씬 큰 실험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LHC가 가동되기 전과 가동된 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83개의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입자가 4개로 되어 있는 쿼크가 4개로 되어 있는 입자, 쿼크가 5개로 되어 있는 입자. 그래서 4개로 되어 있는 입자는 이제 우리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한 레벨 더 뛰어오르는 테트라 쿼크. 네. 그다음에 펜타 쿼크. 오. 이런 것들을 오. 이제 좀 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네. 알아갈 때가 됐네요, 진짜. 예. 그리고 그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저도 제가 그러면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거 재밌겠는데? 오. 계산을 했어요. 네.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해놨더라고요. 누가 해놨냐면 여기 양길석 교수라고 네. 이 호서대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점점 그 호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뭐 센터장도 하고 그러면 행정일이 바빠져요. 네네. 그 행정일이 바쁘다는 얘기는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놓고 저랑 같이 연구했어요. 네. 이게- 저기 성함 있으시네요, 세 번째. 예, 한 2019년쯤에 했는데 해놓고는 논문을 써야지 하고 둘 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전에 그 충북대에 있는 교수님하고 대구대에 있는 교수님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두 분 다 교수님 되기 전에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저는 부산대 있을 때 연구를 했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인하대 와가지고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논문이 한 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대구대에 계신 현창호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충북대에 계신 이희정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두 분의 주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있을 때 쓴 거예요. 저는 부산대 있을 때 썼고. 그래서 두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 논문 누가 썼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 명 다 잊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는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다가 그 논문도 이제 다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논문을 끝냈는데 이 논문도 이제 그런 논문이 된 셈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가운데 김준영 교수님이라고 이번 3월부터 인하대 신임 교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미국 제퍼슨 연구소에 계시다가 그 에콜 폴리테크닉 이론물리 연구소에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는데 젊다는 것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랑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속도. 속도.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끝냈는데 벌써 계산이랑 논문 다 끝났어요. 이틀 만에. 그 양길석 교수가 계산한 걸 다 검사를 하고 이 젊은 교수님이 그리고 본인이 논문까지 다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딱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 실험값이 마이너스 1.77 네네. 우리가 마이너스 1.43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0.38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요 연구의 장점이 이 자유매개 변수가 있어서 피팅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서 턱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4월 중에 끝내서 오. 이제 논문을 투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이 논문이 나오면 저도 이 홍 박사님처럼 한번 또 자랑을. 제가 이제 요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이 과학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예. 계산값과 실험값이 잘 일치한다 요 부분일까요? 그거가 이제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세운 이론을 상당히 실험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론 물리학적인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네. 이론 물리학을 하니까 이 이론은 전 세계에서 우리 그룹이 만든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러시아 친구하고 이제 폴란드 친구하고 같이 디벨롭을 했는데 주도적인 일을 한 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론을 세웠죠. 하긴 저 논문을 훨씬 일찍 쓰신 거니까. 그렇죠. 이론을 예. 세우고 예. 2016년에 다른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점점 이제 디벨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재밌는 퀄리톤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쿼크가 2개, 네. 그리고 가벼운 쿼크가 1개 있는데 얘를 쿼크지만 마치 솔리톤. 솔리톤 얘기는 나중에 제가 빡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고독 입자. 뭐 분위기 좀 있잖아요. 네. 고독한 입자. 좀 고독한 입자에 대해서. 근데 고독한 입자인데 무거운 쿼크가 2개 있고 네. 하나는 또 고독한 입자라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재밌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실험 결과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잠깐 보고 가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들어와서 뭐 계속 보고 가는 그런 사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길지만은 그만큼 길게 보고 나가시는 그런 방송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은 단지 과학 커뮤니티 역할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구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오는 내용이나 또 논문이나 이런 것의 질이 또 일반적인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그냥 다른 유명 연구를 소개하고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를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 점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자랑 삼아 얘기 드리고 나중에 뭐 논문 나오고 하시면 꼭 자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또 특히 이런 논문이 되게 자랑스러운 게 제가 양기석 교수님이 제 첫 번째 제자고 그 부산대에서 그다음에 김진영 교수님은 제가 인하대에서 이제 저에게서 배웠던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 와서 한번 소개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의 주인공이에요. 네네. 지도교수 그렇네요. 돌아가시고 맞아요. 네. 그분 기억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분이군요. 그런데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극복을 하고 숨막 숨 나오더라 박사하고 저는 되게 기쁜 게 이런 후학들이 이런 연구를 이어간다는 거. 그래서 점점점 우리나라 역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이처 쓰고 이런 전공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전공은 아니고 이런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연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뿌듯해요. 이제 이런 연구를 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농담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옛날 어떤 시대에는 이런 걸 뭘 하면은 저 두 분의 스승님이신 김현철 교수님의 이름이 맨 앞으로 항상 붙어서 제일 저자가 되고 저 두 분의 이름은 뒤로 빠지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시대가 아니. 요즘은 저는 주로 맨 뒤로 보내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 시대 아니죠. 한때는 또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걸 계산하자 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김준영 교수님 이렇게 논문을 다 한 번에 써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내가 코레스폰딩 할게 내가 내놨으니까 그런 얘기를 끝냈어도 그 다음에 다 써오면 그 주장하기가 이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차마. 저는 그거 같아요. 차마 얘기를 못하겠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할게요. 저 기대가 됩니다. 자, 드디어 한자로까지 넣어서 더욱 저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계신 질량. 그 심오함에 관하여. 심오함에 관하여. 1. 이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질량이라는 단어를 물리랑 떠나서 생전 처음 들었다. 처음 본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잘 몰라가지고 질량인데 앞에는 건 그 질을 할 때 그 질. 베푼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고 또 량은 그냥 헤아릴 양. 그런데 우리가 양보다는 질이야. 이런 말도 쓰고. 저 퀄리티 앤 퀀터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말인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 질량이라는 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질량의 의미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이미 중학교 때 저 질량이란 말을 듣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일단 뭐 당연히 그 시절에는 무게 이런 거랑 헷갈리긴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 단어 자체가 와닿질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번역의 과정에서 중국과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말일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번역 과정에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딱 이 단어를 얻으면 누가 그렇더라고.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부천대 불교의 장군에서 죄송한데 면벽을 뭔가 이런 도를 닦기 위해서 그 키워드 뭐라 그러죠? 키워드가 화두. 있죠. 화두. 화두에 딱 적당한 단어예요. 질과 양. 그렇네요. 그런 고민거리를 제공해줘. 네. 그런 그 화두에 해당되는 단어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거 3년 면벽 명상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과는 전혀 다른 뜻의 도드라지가 있었어요. 뭔가 깊은 뜻에 갈 것 같긴 한데 저 질량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뜻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오. 하나가 바탕질이더라고요. 이런 거 좋습니다. 바탕질. 또 써보면 물질, 성질, 품질, 본질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질문에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런데 원래 이 한자가 왜 이렇게 쓰게 됐는가 질이라는 단어를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 가보면 저당 잡히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게 저당물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영어의 그 매스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러게요. 질량과는 연결이 안 되는 단어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헤아릴량도 따져봤더니 분량, 용량, 대량 그리고 대량에 제가 작을 소를 썼는데 소량은 마음이 좁다는 뜻이라 그래요. 소량 그다음에 도량 마음이 넓으냐 적으냐를 그렇죠. 얘기는 도량. 이 양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량의 원래 의미는 뭘 잰다거나 헤아린다거나 이 두 양만 보면 솔직히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질량 그러게요.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질량이라는 단어가 물리학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자님의 말씀, 그 정명, 이름을 잘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잘 지어야 내가 뭘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무엇을 설명할 때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거나 또는 은유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들어올 때도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질량은 실패한 단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저의 불편함이 그렇게 맞아요. 그게 당연했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거였다라는. 당연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라틴어로 써놨는데 이거는 프린키피아르가 원래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라틴어 모릅니다. 퀀티타스 마테리에 이건 이제 영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영어의 quantity of material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양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도 뉴턴이 좀 말을 이상하게 해요. 그 정의 1이거든요, 이게. 프린키피아 나오는 정의 1인데 그 물질의 밀도와 부피를 함께 곱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질의 칙도이다. 그런데 이걸 정의하려면 밀도와 부피를 정의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미 데카르트, 케플러 오늘은 그 얘기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미 뉴턴 앞 사람들도 갈레이부터 이런 물질의 양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럼 이제 밀도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배울 때 밀도부터 정의하거든요. 네. 밀도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피분의 물질의 양으로 정의를 해요. 그 물질의 양은 질량인데 여기서. 진짜 동어 반복이잖아요. 이게 동어 반복의 네.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동어 반복은 뭐냐면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표에 따르면 모든 건 참이에요. 이게 재미없죠. 이게 동어 반복의 이제 수학적인 정의인데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를 합쳐놓으면 이게 항상 옳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망갈 틈이 없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순환 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양을. 그래서 뉴턴이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질량의 정의는 제가 이번 시간 그리고 6월달에도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네. 우리가 오늘 그 초신성의 질량, 적색, 거성의 질량, 항상 질량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다르세카의 그 경계는 태양의 질량의 1.4배. 그럼 태양의 질량 이야기를 또 해야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태양의 질량은 무엇인가? 결국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한 이 물질의 양과 오늘날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질량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딱 지나고 나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랑가꾸라고 그 일본에 난학이 있어요. 일본은 이런 많은 단어들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왔어요. 아, 네. 그렇죠. 이게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온 이유가 그 전에 그 나가사키에 포르투갈하고 이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네. 일본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당시 막부가 그 쇼군이 외국인들을 뭐 일본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한 건 아니고 한 구역을 정해서 네네. 너네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무역을 해라. 그래도 이게 조선보다는 훨씬 앞서 나간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네.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를 오란다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 오란다를 왜 오란다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게 포르투갈에서 홀란드를 그렇죠. 홀란드를 홀란드. H 발음을 못 하잖아요. 라틴계. 네. 불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맞네요. 호텔은 롯데리고 올라. 이런 거. 올라고. 그래서 그렇네요. 올란다래요. 아,
저게 홀랜더 선거구나. 예. 그리고 가운데 단어가 난초의 그 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네덜란드 학문을 난학, 그래서 일본어로 란가쿠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 중에 한 분이 스기타 겐파쿠라는 분인데 이분이 의사예요. 뭐 요즘에 의사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숭상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사실 그러니까 아유, 제가 또 괜찮습니다. 이야기 막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 정도 가지고 막 한다고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막부 그다음에 다이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으면 의사는 뭐 자기가 사는 곳도 옮겼어야지 돼요. 이 사람도 아버지도 의사고 또 일본이 또 아버지가 의사고 자기도 의사고 또 아들도 의사. 그리고 의사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충격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 그게 뭐냐면 여기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오. 해부 도감을 본 거예요. 인간의 해부 도감을 보고는 저는 충격을 해부학을 처음 접했군요. 처음 진짜 접한 해부학을. 거예요. 네. 와. 중국어로 쓰여진 해부학 책을 봤지만 이렇게 정교한 책을 처음 접한 그렇죠. 거예요. 다르죠. 예. 근데 이 책은 원래 독일 사람이 쓴 책이고 독일 사람이 그때는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근데 해부도를 워낙 자세하게 그려서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서 갱파크하고 나머지 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합니다. 3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네덜란드어를 몰랐대요. 이 세 명이.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사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맥, 신경, 정맥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서 생겨났어요. 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단어들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왜 질량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느냐?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그렇네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빌려다 쓴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이 스기타 겐파쿠는 여기 나낙사시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란가쿠가 번역하자면 일본에서 난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책을 죽기 3년 전에 씁니다. 와. 이분이 이제 83살까지 사셨는데 그래서 이 란가쿠의 영향을 받아서 질량도 거기서 왔어요. 아. 그래서 이 질량을 번역한 사람이 미우라 바이엔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덜란드어로 써놨잖아요. 이게 우벨하이드하고 습스탄티. 이거 저는 뭐 발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뭐 질량은 마테리. 이거 독일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양으로 번역을 했고 일본어는 료라고 했고 그다음에 물질은 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츠. 그다음에 요 질량은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스는 마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덜란드어로 질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시치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성냥 냄새가 좀 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어로 그냥 마스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어로 마스고 독일어로 마스고 불어로 마스고 네덜란드어로 마스고 이탈리아어로 마스고 그다음에 한국어에도 별로 안 이상한 말이네요. 예, 러시아어로도 마스예요. 그러게요. 근데 오직 체코만 좀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아, 체코가 제가 뭐 흐모트 노스트인가? 좀 많이 다르군요. 예, 좀 많이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게 오히려 의미는 분명해요. 덩어리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 일본에서 시치료라고 번역하면서 질량이 왔잖아요. 중국어로는 뭐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찔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중국어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여기 합정역 쫙 해서 걸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젊은 아가씨 두 분이 관광객이신 거더라고요. 지나가길래 제가 막 찾아가서 아니, 보여주면서 와, 이 질량을, 정말요? 예, 와. 보여주면서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실행력. 하니까 딱 보더니 쯔일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쯔일량을 배웠어요. 와, 아니 이렇게 실증적으로 예. 직접 확인하시다니. 그래서 쓰일량. 본토인에게. 중국어로는 똑같이 똑같네요. 쓰일량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질량을 씁니다. 근데 난 중국에서 질량 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렇네요. 그게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오. 근데 가장 멋있게 이 말을 정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이 한자어로 괴량이라고 했는데 괴량. 코이루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코이가 뭐냐면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괴할 때 그 괴. 예, 괴 맞아요. 금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괴량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덩어리 짓는 거. 예. 덩어리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면 딱 붙대거든요. 그렇죠? 적색과성 한 덩어리, 백색과성 한 덩어리. 그렇네요. 이런 덩어리. 그러니까 가장 잘 지은 게 이제 제 생각에는 베트남어에서 잘 지은 것 같고,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사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미우라 바이엔의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에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또 성리학을 되게 잘했던 분이래요. 미우라 바이엔이라는 분이. 네. 그 어렸을 때 이분도 의사인데 성리학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보면 약간 그런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리학에서 형이상학적인 냄새를 빼는 게 몹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질량이라는 단어에도 좀 그런 색채가 섞인 셈이에요.
약간 철학적인 색채. 그러네요, 진짜. 자, 그래서 그럼 질량과 무게는 같은 것인가? 이제 다르죠. 다르죠. 예. 근데 사람들은 질량과 무게가 다른지 잘 모르잖아요. 예, 현실에서는 그닥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예. 무게는 질량이 아니라 중량이죠. 예, 그렇죠. 사물의 무거운 정도를 뜻하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무게는 항상 이 도덕과 윤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라는 걸 다른 말로는 저울추, 영어로 웨이트라 그러잖아요. 저울추에 이미 무게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무게를 잴 때 항상 저울추 가지고 이쪽에 추를 놓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중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질량 중에서도 중력 질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대요. 이게 저도 그 막스 야머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질량에 대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이 성경 구절 두 구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지니라.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이거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신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죠? 윤리와 정의, 저스티스. 예, 그걸 종교의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법원의 상징도 저울.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울이잖아요. 눈 가리고 예. 저울 들고 있는 맞습니다. 여성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무게는 도덕적인 단어예요. 그렇네요. 도덕과 이제 윤리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네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옳고 그른. 이게 또 정말 그런 게 마그나 카르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게 1215년에 존 왕이 되게 못된 왕이잖아요. 세금도 지멋대로 거두고 그러다가 이게 로빈훗하고 맨날 닭을 세우던 그 왕이잖아요. 존 왕이. 찌질이 왕. 그러다가 이 귀족들한테 당해요. 그래서 귀족들의 그 어떻게 보면 위협에 따라서 마그나 카르타를 만드는데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량형이에요. 특히 무게. 왜냐하면 존 왕이 세금을 거두면서 제멋대로 거뒀거든요. 위에 이 저울추를 제멋대로 바꿔가지고 그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뭐 곡식 요만큼인데 마치 이만큼처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그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뭐 성경책 이야기도 그렇고 마그나 카르타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촉감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 장난 붙이게. 네. 예. 그래서 이 무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질량과는 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여담이지만 어째서 고기 한 근 600g이고 야채 한 근은 400g이냐라는 이거 지금까지도 아시는 분은 그런가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으며 그것이 정당한가? 뭐 야채가 가벼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별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 두 개 합쳐서 1kg 딱. 그래서 고기와 야채를 항상 같이 먹어라. 삼겹살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좀 궁금했는데 뭐 어디 뒤져보면 나오겠지만요. 여하튼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도량형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네. 그 진시황의 업적 중에 하나도 도량형을 통일한 거고 예. 그게 그 진시황의 수많은 다른 업적과 함께 얘기가 될 정도로 그 상도덕도 그렇지만 예. 일상생활이나 세금이라든가 이게 정말 중요한 예, 부분이라는 그래요. 거. 무게가 그런 의미가 예.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예, 예. 거고요. 오, 재밌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때 네. 미터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그 맞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이유와 더불어 네. 과학 발전.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무게는 아무튼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지금 미국은 다른 도량형을 혼자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것도 웃긴 게 미국 파인트하고 영국 파인트하고도 양도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런 뭐 괴상한 좀 것들을 아직도 파운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파운드도 파운드, 미국 그렇습니다. 파운드. 요즘 뭐 영국은 이제 킬로그램을 씁니다만 네. 옛날 파운드, 임페리얼 파운드라고 네. 그 파운드는 또 미국의 US 파운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 아유 복잡해. 예. 적당히들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고 했는데 아직도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돼요. 제가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인데 학생들 물어봐요. 당신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요. 갑자기 확 놀라요. 질량이요? 놀라거든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세요? 그러면 비밀인데요?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놀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딱 안 나와요. 그래서 이미 그 말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하나는 대답을 못하고 하나는 대답을 한다는 점에서 뭐 무게와 질량이 다르다면 아마 여러분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요즘 우리는 그런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좀 더 과학적이었어요. 우리가 킬로그램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저 학교 때 저렇게 배우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킬로그램이라고 안 했어요. 킬로그램 중이라고 했고 아니면 뉴턴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중에서 중이 바로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있고 그러니까 중력을 뜻하는 개가 킬로그램에 붙어서 무게의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9.8 미터 나누기 세컨드의 제곱.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힘과 질량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다시 뉴턴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힘을 가한 방향으로 가속한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 그 운동 법칙이죠.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란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질량이 작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질량이 큰 물체보다 가속을 더 쉽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질량이라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내가 가속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질량은 관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성을 정량화한 게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정의겠네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정의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관성이 이미 추상적이잖아요. 그것도 정의해야 되고 또. 예. 그런데 그 관성을 정량하는 질량을 이런 단어를 써놓으니까 이미 어려운데. 질량. 예.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엔카레가 뭐라고 했냐면 이 F는 MA의 그 M, I를 제가 강조해서 달아놨습니다. 네. 관성의 그 이너샤를 표시하는 I를 달아놨는데 포엔카레가 말을 되게 멋있게 해요. 저 질량은 관성 계수. 관성 개수.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말을 딱 살린 거죠. 이번에는 이제 관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성을 정량화한 거. 그게 질량입니다. 그러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인데 그다음에 질량이 크면 중력이 세지잖아요. 그럼 네. 그 질량은 또 무슨 질량이냐? 그건 다른 질량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질량은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그리고 뭐 만유인력의 법칙에도 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는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 때문이다. 그렇죠. 두 질량의 곱과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질량은 관성 질량이 아니라 중력 질량이에요. 그래서 포엔카레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저 질량은 인력 계수. 서로 끌어당기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 말이 오히려 더 나은 말이죠. 질량이라는 말보다. 그죠? 인력 계수. 근데 정말 그럼 더 나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고전력학과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포엔카레가 한 말이 더 다가오는데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가 질량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럼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같으냐 아니야? 근데 같을 이유는 없죠. 같을 그렇죠?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이게 같은 양인가? 이 질문이 되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 엄청나게 심오한 질문이에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이거든. 되죠? 그 다음에 그 홍 박사님이 아주 잘 아실 테지만 천문학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같다가 두면 아까 앞에서 본 MIA는 M 그라비티 G 해서 두 개를 싹 지울 수가 있죠. 그럼 A는 G가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중력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같은 양인가? 이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잖아요. 두 물체가 떨어지는데 똑같이 떨어진다는 건 이게 자유 낙하를 두 개가 똑같이 한다는 거. 차이가 없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뉴턴도 이 진자 실험을 통해서 되게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비는 한 0.001 정도 된다. 이미 뉴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두 질량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 관성에 대해서 이 당시에 뉴턴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헝가리의 롤란트 에트베시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측정을 해요. 여기 제가 WEP라고 쓴 거는 밑에 약한 등가 원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 원리도 이제 강한 등가 원리가 있고 약한 등가 원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약한 등가 원리에 해당이 돼요. 이거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낙하의 보편성. 모든 물체는 중력 아래서 똑같이 자유낙하한다. 이게 공준화되어야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펼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바탕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측정을 더 깊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뭐 됐네. 근데 이제 물리학자는 만족 안 하죠.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충분하네 이렇게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험 물리학자 정말 존중하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잉게보르크 바크만의 그 시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왜냐하면 추락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니까 많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적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문열의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맞아요. 네. 이문열의 소설에서 이거 써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 독일 시인 잉게보르크 바크만이 쓴 시집에 나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근데 이걸 그 등가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네. 추락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동일한 가속도로 낙하한다. 아까 그리고 이제 파토님이 무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나 중력은 있어요. 죄송한데 미세 중력, 미소 중력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 중력이 다 있고 이거는 웨이트리스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무중력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일반인 용어입니다. 무중력이라는 말은 어디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중력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과학하고 앉아있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정확한 단어를 쓰시는 게 그러니까 무게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그 아르테미스 2호 안에 그 상태는 네. 무게가 없는 상태.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2022년에 마이크로스코프 인공위성 실험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이 자유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에트베 씨가 10의 9승까지 측정한 거를 대폭 낮췄어요. 10의 15승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오차에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험하는 사람들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니요, 더 같은데요. 같은데요. 이분들은 뭐 한 번 파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왜 인공위성에서 실험을 했을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유인데 그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다른 지구의 둘레를 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타원 궤도를 그려요.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에서 케플러로 넘어가고 케플러에서 뉴턴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양자 도약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궤도에서 타원궤도로 간다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건 기하학에서 이 타원궤도, 포물선궤도, 쌍곡선궤도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다 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를 출발해서 달을 딱 한 번 뒤로 돌아서 바로 돌았다는 네네. 거잖아요. 돌지 않고. 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쌍곡선 궤도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딱 해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타원 궤도를 그리려면 달의 그 궤도에 갇혀서 돌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딱 왔다는 거는 아르테미스 2호의 속도도 좀 빨랐고 그러니까 속력도 빠르고 그리고 이 쌍곡선 궤도의 조건을 잘 만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것도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적어왔어요. 그러다가 달이 추락하고 있네 하면 더 재밌겠다. 몰락이 아니라. 네, 몰라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야, 달이 추락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달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추락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이 이거 제 노래예요. 그렇네요, 진짜. 이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저작권에 구애됨 없이. 구애됨 없이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 가사를 몰락하고 있네라고 하지 말고 추락하고 있네라고 할 걸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일반 상대성 이론 잘 몰랐어요. 한참 젊은 네, 아주 혈기로 젊은 그냥. 혈기로. 예.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 추락하고 있고 달은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지오대식 그러니까 네. 시공간의 그 비행기가 비행기 항론 대권이라고 그러죠. 대권 그 예. 대권이 같은 지오대식 편- 예. 지오대식이 이제 대권인데 예. 아무튼 그 지오대식을 따라서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올리면 인공위성은 계속 자유낙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은 반영구적으로 자유낙하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또 인공위성을 올리면 우주 공간의 고요. 이걸 스페이스 콰이어트니스라고 논문에 썼던데 지표면에 온갖 잡음으로부터 자유하죠. 그죠? 그리고 뭐 진동도 없고 아주 조용하게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궤도를 어떻게 유지했냐면 지속적으로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궤도를 선택을 했어요. 보통 인공위성은 그늘에 갔다가 네. 태양 밖으로 왔다가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데 딱 그 궤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열적 안정성 유지를 했어요. 이게 참 물리학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리고 자유낙하에 사용된 시험 질량은 두 가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써야 서로 교차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물체가 정말 똑같이 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티타늄과 백금을 이용했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질은 과연 똑같이 자유낙하를 할 것인가 실험을 했더니 10의 15승 수준에서 등가 원리를 만족한다. 와. 정말 대단하죠.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 익히게 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이 티타늄하고 백금을 예. 저 인공위성 안에서 그렇죠. 낙하시키는 인공위성에 건가요? 계속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두 개가 서로 움직이지 않게 두 개가 고정을 시켰냐면 정전기력을 이용했더라고요. 정전기력을 이용해가지고 딱 고정시켜서 계속 도니까 두 개가 동시에 계속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도는 게 자유낙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뭐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떨어져봤다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그- 왜냐하면 이제 무게 없는. 그 자유낙하 상태에서는 예, 예. 이제 그 마치 무중력 같은 예, 그쵸, 상황이 그쵸.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F는 MA에 들어있는 그 M은 결국 당신의 관성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관성질량이라는 표현이 그 M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질량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물질량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리학자 중에서도 이 단어 싫어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물질량이 훨씬 낫고 차라리 좀 물량이 난 것 같아요. 질량보다는. 물량. 아니면 그냥 매스. 이게 저는 제일 적당해 보여요. 아니면 우리 왜 담배 같은 말도 사실은 원래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변형된 한국어 같이 됐다거나 뭐 마스라고 해도 되고. 예, 막스 아니 예. 좀 아무튼 마스 여러 가지 마스라든지. 길이 있었을 텐데 예. 뭐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예, 일이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질량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바꾸긴 그렇지만 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나아갈 수도 있는데 왜 이쯤에서 제가 오늘 정지했냐면 이 질량은 되게 심오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꺼풀 더 들어가면 입자들의 질량 이야기도 해야 되고 네네. 힉스 입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을 부여한다는 그 제가 전공이 또 양성자를 주로 입자를 예. 연구하잖아요. 양성자의 질량. 지난번에 양성자의 그 크기 얘기도 했었고 예. 양성자의 압력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양성자의 질량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성자의 질량은 100년이 넘은 문제예요.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네. 이거는 힉스로도 설명이 안 되는 문제.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적어도 2회 내지는 3회에 걸쳐서 질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 좀 얘기 가속도하고 좀 관성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되게 뚱뚱한 애들이 뛰면 네. 쟤는 가속도 때문에 가속이 붙어서 네. 뭐 멈출 수가 없다라든가 갈수록 뭐 무게가 크기 때문에 몸이 축구 같은 거 할 때요. 가속이 붙어서 뭐 서지를 못하고 부딪히다 이러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건 알았거든요. 전 가속도가 아니고 관성이야. 맞아요. 네, 뚱뚱할수록 가속은 더 붙기 힘들고 제가 못 멈추는 건 관성 때문에 못 멈추는 거지 가속이 붙어서가 아니다라고 중고등학교 때 감히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뉴턴의 제2법칙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친구들은 당연히 무시하고 바보 취급을 하죠. 쓸데없는 소리는 한다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뭐 그런 쪽에 아주 유별나게 밝았다기보다는 우연히 그냥 느낀 거예요. 그거를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참 저거는 아닌데 관성인데 저거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무시를 당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마음이 남은 거죠. 언젠가는 나의 오름이 증명될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시 맞습니다. 맞아. 무게가 질량이 나갈수록 가속도는 오히려 안 붙고 붙이기 어렵고 가속도를 붙이려면 이제 많은 힘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충 그런 건가요? 대충? 아,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가속도를 얻어내려면 네네. 힘을 더 가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가속도를 얻어내려면.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이 멈추지 못하던 것은 가속도 때문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성이. 그러니까 뚱뚱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그것도 G로 나누면 되니까 중력 네네. 가속도로. 그 말은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해줬을 때 덜 가속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덜 가속돼야죠. 예.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쟤는 뚱뚱하기 때문에 가속을 더 잘한다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인 거죠. 예. 감속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거고. 그냥 관성이 커지는 예. 관성이 큰 거죠. 네. 관성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학생들이 관성을 딱 이야기하면 이해는 하는데 물리적인 의미의 관성은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 관성이라는 건 물리학에 엄밀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성 좌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아인슈타인이 정말 똑똑해서 그런 건데 그 자유낙하는 그거를 극소 관성 좌표계로 바꾸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펴나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관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위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을 설명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이게 연력학에서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 언젠가 제가 여기서 한번 다룰 겁니다. 네네. 이것도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연력학적 과정들은 전부 다 비가역적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자는 가역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네. 그 개념을. 이런 게 물리학에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이, 그러니까 과학의 위대함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좀 여기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정말 싫어해서, 그러니까 수학의 정이 떨어진 케이스, 여러 가지 이유로 수학에 그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면 수학을 아예 놔버리는 케이스. 근데 요즘 수학에 다시 관심이 생겨서 뭐 아직 뭐 제대로 하진 못하지만 수학적 개념들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게 정말 많고 이제 말씀처럼 수학의 일부분은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지만 일부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발견이고 어느 부분부터 발명이냐 수학이 이제 이런 논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학이란 거는 이 두 개의 항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해가 있으면 성립되는 어떤 이런 구조니까 그 어떻게 복잡함을 갖다 붙여서 해를 만들어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수학 공식이 되든 뭐 개념이 되는 그 재미에 제가 요즘 살짝 빠져가지고 그런데 저도 거기다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데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수학자들이 물리학과 전혀 상관없이 개발한 수학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19세기 말에 나왔던 군론, 그다음에 노르웨이 수학자 중에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가 만든 리 군론, 그다음에 리 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리 군론과 리 대수의 현대 물리학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걸 약간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X라는 변이와 변이라는 걸 나타내는 수학적 연산자가 있고 운동량을 나타내는 P라는 연산자가 있을 때 그 두 연산자는 서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환 가능하지 않다에 깊은 의미를 주는 사람이 리예요. 그런데 이게 물리학과는 상관없이 나온 수학인데 이게 네네. 전부 다 물리학에 쓰이거든요. 그리고 기하학에서 개발된 모든 많은 수학들이 물리학에 고스란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그너가 뭐라고 했냐면 수학의 유용함, 이해하지 못할 유용함. 어떻게 보면은 수학자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하다못해 정수론도 물리학에 쓰이니까 이게 제 생각엔 그래서 인간의 그 추상화된 그 사고 자체도 결국은 우주의 그 한 틀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흥미롭습니다. 예. 좀 그런 거를 조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예. 과연 제가 어떤 의미 있는 계산 능력을 갖게 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지만 접근하는 것 예. 자체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수포자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 게 네. 수학을 포기한 분들도 수학의 그 이야기들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은 게 수학이라는 요 분야가 인간 지성이 정말 극한으로 발현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거든요. 예. 그런 하나의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아생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포자란 말을 많이 쓴 사람이고, 실제로 어쩐 대학 입시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수학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제 대입을 친 사람인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방송은 당연히 과학방송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간혹씩 나왔지만 수학이 가진 심오함,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너무 구별짓긴 그렇지만은 굳이 이과와 문과의 세계를 한번 구별해 본다면 이과 세계에서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함은 사실은 문과 세계의 상당 부분을 포괄을 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 깊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저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수학도 한 번쯤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에 보면 제가 원래 시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수학은 대학교 때 다 했어요. 밀린 수학 그때 다 공부했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양이. 이게 재밌는 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그때 배운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나이 들어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꼭 입시를 떠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미적분보다 쉬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수학자 한 분하고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좀 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수학은 미적분학이라고. 다 미적분학에서 발현된 것들이라고. 그런데 미적분학은 자연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학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어요. 특히 미분은. 왜냐하면 이게 디바이드 앤 컨커. 나눠가지고 정복한다 이런 건데 문제가 되게 복잡하면 그 복잡한 문제일수록 잘게 쪼개면 되거든요. 그게 미분의 원래 가치이고 미분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으련만 그러니까요. 그냥 미분 문제만 들이다 풀게 하고 입시만 하게 하니까 참 저도 이제 답답해요. 그런 시대에 학교를 다녔고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은 근데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접근을 하니까 뭐 아직 미분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풀면 되는 건데 그냥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정말 어려운 수학이란 것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고도의 그 추론과 그렇습니다. 고도의 추상적 사고에 접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고도의 수학이 있지만 뭐 미분 접근은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겉만 먹고 있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아직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데 아무튼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여하튼 과학, 수학 재미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옛날에 그 단순히 어떤 이론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걸 넘어서 이렇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역시 따라와 주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한 단계 더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수학이 과학의 언어잖아요. 네네. 수학을 뭐 천문학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상의 수학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파토님 말씀에 상당히 좀 제가 공부를 감동받았습니다. 해서 정말 수학을 못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과 정말 수학을 잘하시는 이런 분들과 사이에서 적당히 통역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합니다. 점점 잡담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 우주 만물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 6월로 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